게으른 자를 위한 변명.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이미의 옮김. 민음사. 계속 노고를 바치고 힘겹게 언덕 꼭대기에 올라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여러분의 성취에 무관심한 사람을 마주하면 마음이 쓰라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물론자는 물질주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저주하고, 금융업자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을 참아주는 척하고, 문필가는 문맹자를 경멸하고, 온갖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을 얕잡아 본다. 책은 그 나름으로 유익하기는 하지만 삶의 대체물로는 다소 활기가 부족하다.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수업을 빼먹고서 활발하고 분주히 유익하게 보낸 시간은 후회스럽지 않다. 오히려 수업 중에 자다 깨다 하면서 흐리멍덩하게 보낸 시간을 쥐어버리고 싶다. 땡땡이를 치면서 바깥 거리에서 얻은 잡동사니 지식만큼 귀중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 강력한 교육의 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술하지 않겠다. 그곳은 디킨스와 발자크가 좋아한 학교였고, 인생의 이모저모를 가르치는 여러 분야에서 무명의 달인을 매년 많이 배출한다. 어떤 소년이 거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배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소년이 거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배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땡땡이를 치는 학생이 언제나 거리를 배회하지는 않는다. 원한다면 교회 정원을 지나 시골로 나갈 수 있다. 그는 라일락 꽃다발을 개울에 내던질 수도, 돌 위에 흐르는 시냇물 노래에 맞춰 파이프를 피워 젖힐 수도 있다. 덤불에서는 새가 지저귀 것이다. 거기서 그는 폭넓은 생각의 흐름에 빠져들어 사물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면 무엇이 교육이란 말인가? 어떤 사실이 학문 범주에 들어맞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 낭설이라 불린다. 탐구를 하려면 공인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길잡이로 삼을 명칭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탐구가 아니라 빈둥거림일 뿐이다. 그런 인간에게는 구빈원도 과분하다. 지식이란 샘의 밑바닥이나 망원경의 끝에 있다고 여겨진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문예비평가인 생트베브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경험을 한 권의 큰 책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우리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그 안에서 공부를 한다고 여겼다. 우리가 20장의 미분학을 읽든지 39장의 정원에서 악단 연주를 듣든지 아무래도 좋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영리한 사람은 내내 미소를 머금은 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음으로써 용감하게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보다 진정한 교육을 많이 받을 것이다. 물론 힘겨운 정규 학문의 정점에 올라야만 얻을 수 있는 차갑고 몸이 건조한 지식이 있다. 그러나 지식은 주위에 널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기만 하면 따뜻하게 고동치는 삶의 사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은 주위에 널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기만 하면 따뜻하게 고동치는 삶의 사실을 얻을 수 있다.
늙은 올빼미처럼 서재에서 나와 한결 즐겁고 활기찬 인생의 부분에 메마르고 둔감하게 반응하며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큰 재산을 모아도 끝까지 천박하고 애처로울이 많지 둔감한 사람이 많다. 반면에 그들과 함께 인생을 출발한 게으른 자는 미안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그려낸다. 그는 시간을 들여 제 건강과 정신을 보살폈다. 무엇보다도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몸과 마음에 유익했다. 심오한 학문의 전당에서 읽지는 않았어도 탁월한 목적에 따라 위대한 책을 살짝 맛보고 대충 훑어보았다. 게으른 자의 인생 전반에 대한 지식, 생활의 기술 일부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은 히브리어 어원에 관한 지식을, 사업가들은 반크라운 백동화를 내놓지 않을까? 아니, 게으른 자는 그런 지식보다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지혜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취미에서 느끼는 유치한 만족감을 많이 보아온 그는 자신의 취미를 빈정거리듯 너그럽게 봐줄 것이다. 그는 독단론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고려한다. 비범한 진실은 찾지 못하더라도 논란이 분분한 거짓을 자기 의견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 방식에 따라 평범한 길이라 불리는 그리 번잡하지 않지만 평탄하고 쾌적한 샛길을 지나 상식의 전망대로 나아갈 것이다. 거기서 대단히 웅장하지는 않아도 유쾌한 전망을 볼 터다. 다른 이들은 동쪽과 서쪽, 모래바람과 일출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어둠의 군단이 사방팔방으로 재빨리 달아나 위대한 영겁의 햇빛 속으로 사라지면서 만물에 내려앉는 일종의 아침 시간을 의식하며 자족할 것이다. 극도의 분주함은 학교에서든 대학에서든 교회에서든 시장에서든 활력 결핍을 드러내는 증상이다. 빈둥거리는 재주는 폭넓은 욕구와 강한 정체감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우리 주위에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진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습관적인 일을 할 때를 제외하면 살아있음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시골에 데려가거나 배에 태우면 자기 책상이나 서재를 몹시 그리워한다. 그들은 호기심도 없고 유연한 자극에 빠져들지도 못한다. 자기 능력을 그 자체를 위해 발휘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몽둥이 찜질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은 꼼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은 빈둥거리지 못한다. 본 마음이 그리 넓지 못한 그들은 황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일종의 혼수 상태로 지낸다. 일하러 갈 필요가 없을 때, 배도 고프지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을 때 쉬고 있는 세계가 그들에게는 빈 공간이다. 기차를 타기 위해 1시간쯤 기다려야 하면 그들은 두 눈을 뜬 채 멍한 가수면 상태에 빠진다. 여러분은 그들을 만나면 쳐다볼 것도 얘기를 나눌 것도 없다고 무감각하거나 정신이 딴 데 팔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일해왔고 어떤 행위의 결함이나 시장 동향을 보는 눈은 밝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들의 눈은 내내 메달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상에 나와 영리한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늘 자기 일에 생각이 쏠렸다. 인간의 영혼이 아직은 충분히 왜소하지 않다는 듯이 그들의 영혼은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생활로 더 작아지고 좁아졌다. 마침내 그는 40이 되어 즐거울 소지가 전혀 없는 마음으로 무기력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 마찰을 일으킬 생각 한 가닥 없이 여기서 기차를 기다린다.
그도 반바지를 입는 소년이 되기 전에는 상자를 기어 올랐을 터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아가씨들을 빤히 쳐다보았을 터다. 그러나 이제 파이프 담배는 꺼져버렸고 코담배 값은 텅 비었고 이 신사는 한탄스러운 눈으로 의자에 꼿꼿이 앉아있다. 성공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모습은 내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인간이 자기 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지속적 헌신은 다른 것들을 지속적으로 소홀히 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인간의 일이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지는 결코 명확하지 않다. 공정하게 평가하자면 인생의 극장에서 가장 현명하며 덕스럽고 선을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은 무보수 연기자들이다. 이 이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한가롭게 여겨진다. 극장에서 빈둥거리는 신사와 노래하는 총소부, 오케스트라의 근면한 바이올린 연주자뿐 아니라 관람석에서 바라보고 박수치는 사람도 실로 자기 나름의 역할을 하며 전체적 결과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분의 변호사와 증권 중개인, 여러분을 신속히 이곳저곳으로 실어다주는 호위병이나 철도 연무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에게 다분히 의존한다. 그러나 마주쳤을 때 미소가 떠오르게 하거나 즐겁게 동석하여 저녁 식사에 풍미를 돋워주는 다른 은인들에 대한 고마움 역시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가? 행복함으로써 우리는 익명으로 세상에 은혜의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은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고 그것이 싹을 틔울 때 가장 놀랄 사람은 바로 그 씨를 뿌린 사람이다. 얼마 전에 누더기를 걸친 맨발의 소년이 구슬을 잡으려고 거리를 달려가는 품이 너무나 명랑해서 그 아이가 지나친 모든 사람의 기분이 좋아졌다. 사람들 중 하나가 평소 침울한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그 꼬마를 세워서는 용돈을 주며 말했다. 즐거운 표정이 때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렴. 아이가 조금 전에는 기쁘게 보였다면 이제는 기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을 것이다. 눈물에 젖은 아이보다 미소 지는 아이를 이처럼 격려하는 데 찬성한다. 나는 무대 위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눈물의 값을 치르고 싶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를 대량으로 구매할 용의가 있다. 행복한 남자나 여자를 보는 것은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남녀는 선의를 발산하는 지선이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촛불을 하나 더 밝혀놓은 것 같아진다. 우리는 그들이 47번 명제를 실제로 입증할 수 있을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보다 나은 일을 하니까. 인생은 살만하다는 위대한 정리를 실증하는 셈이다. 따라서 빈둥거려야만 행복한 사람이라면 빈둥거리며 지내야 한다. 이것은 파격적인 원칙이다. 다만 기아와 불균형 때문에 그리 쉽게 남용될 수 없는 원칙이다. 현실적인 한계 내에서 이 원칙은 모든 도덕률 중에서 가장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다. 더할 나위 없이 부지런한 친구를 잠시 바라보라. 그는 조급함의 씨앗을 뿌리고 소화불량을 거둬들인다. 그는 이득을 얻으려고 엄청난 일을 벌이고 그 대가로 심각한 신경착란증을 얻는다. 그는 온갖 교제를 끊고 다락방에서 모직 슬리퍼를 신고 낯빛 잉크병을 놓고 은둔자처럼 살아간다. 이를 재개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온 신경계가 수축된 채 재빨리 씁쓸하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성질을 부린다. 그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잘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는 타인 삶의 해로운 얼굴이다. 그가 죽으면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터다. 짜증을 잘 내는 그의 기질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관료주의적 관청에서 그의 도움을 아예 받지 않는 편이 낫다.
그는 삶을 그 원천부터 오염한다. 짜증 잘 내는 삼손 때문에 매일 악몽이 쌓이기보다는 망나니 조카 때문에 당장 거지가 되는 편이 낫다. 열망이 큰 사람은 정신의 부자다.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그저 지루하고 형편없게 연출된 연극에 불과하다. 재주도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세계는 색채의 배열이거나 정강이뼈를 부러뜨리기 쉬운 울퉁불퉁한 보도일 뿐이다. 제 욕망과 호기심 덕에 사람은 참을성도 발휘해가며 계속 존재하고 사물과 사람의 모양새에 매혹되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일과 즐거움에 새로운 갈망을 느낀다. 욕망과 호기심이라는 두 눈을 통해 가장 매혹적인 색깔로 칠해진 세상을 바라본다. 바로 그 눈 덕분에 여자는 아름답게, 화석은 흥미롭게 보인다. 자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된 사람이라도 이 두 개의 부적이 있다면 여전히 부자처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모든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가 한눈에 세상의 모든 특징을 파악하고 지식에 대한 욕망을 잠재운다고 생각해보자. 경험의 영역에서도 그 비슷한 것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후에는 즐거움을 누릴 방법이 없지 않을까? 진정한 사랑 이야기는 결혼식 재단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지혜와 관대함을 겨루는 가장 아름다운 시합이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을 향한 평생의 투쟁이 부부 앞에 펼쳐진다. 실현될 수 없다고? 그렇다. 분명 실현될 수 없다. 그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기 때문이다.